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간 7시 20분입니다 12월 12일 화요일장이고요. 오늘도 사실 일찍 좀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중간에 좀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을 먼저 적어보면, 첫 번째는 Q&A를 한번 하고요. Q&A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이야기를 잠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IFRS 15라는 거,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 대한 좀 이슈는 제가 4월달에서 보도 자료를 보고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4월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여서 약간 좀 고민도 되긴 하고, 이게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로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렇게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일단 보면, 차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차트를 일간 차트로 해서 일단 코스피를 일단 먼저 보면, 코스피를 보면은 지금 가상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 구간을 한번 이렇게 살짝 그어 볼게요. 요 언저리 지금 구간에서 지금 좀 걸터 있는 정도 모습인데, 코스피도 일단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고, 코스닥도 현재 코스닥 역시도 하락하고 있는 과정 중에 과정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뭐 엊그제, 그리고 오늘 사실 시황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면 저 역시도 매일매일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 자꾸 소설을 쓰거든요. 소설을 쓰고, 그 대신에 소설도 좀 멋지게 써보자, 있어 보이게 써보자,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만 마치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종사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래도 좀 좋아했던 한 증권 주식 전문가 분이 한 이야기 중에, 너무 어려운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뭐 너무 어려운 비법은 비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앞에는 뭐 재밌으라고, 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비법은 뭐 비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매일 하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모르게 소설을 쓰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좀 재미없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소설을 쓰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런 소설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아까 제가 고객이랑 잠시 통화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이런 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좀 생각이 든 건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리포트들이 있잖아요. 리포트들이 거의 대부분
철저하게 거의 스토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설 쓰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알죠. 그죠? 시가총액도 크고 좋은 회사라는 건 다 아는데 다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매를 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한 방식은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 실제로 성장하는 회사를 매매하자라는 것이고 이런 회사들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만을 고르다 보니 우리 입맛에 맞는 회사가 아닐 경우에는 말을 잘 안 하든지 저희는 안 하든지 해도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올라가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는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 실제로 성장하는 회사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보면 LG 디스플레이 중에서 요만큼 OLED는 성장을 할 것이죠. 그리고 LCD 관련한 것은 하락을 할 것이고 OLED는 성장을 할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쪽 OLED 관련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패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LCD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감추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그냥 제대로 보면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 안에서 성장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리스크한 부분이 더 크다라고 저는 일단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감으로 먼저 선반영해서 움직일 때가 많아서 OLED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계속 LG 디스플레이를 좋게 보는 방향도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랑 의견이 다른 것이지 맞고 틀리고는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식시장은 매수한 이후에 대응의 영역인 거고 어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회원은 아니신데 아닌데 제가 잠깐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요. 잠시 통화해봤는데 이유가 LG 디스플레이에 한 4억 정도가 물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혹시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부러 해보는 건데요. LG 디스플레이에 한 4억 정도 물려 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언저리에서 수익을 한번 냈대요. 크게. 근데 이 언저리 때 이제 다시 이렇게 온 거죠. 다시 온 건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추가 매수. 근데 이분의 사실 성향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세 매매하는 성향이었어요. 쭉 우상향하는 곳에서 처음에 딱 매수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하면 바로 매도하고 나오고 그것이 아니고 상승했는데 사자마자 조금 상승하면 계속 단가를 높여가면서 추세를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형적인 추세 매매하는 저는 이 방법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런 성향이고 그리고 고점에서도 일정 부분 이상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게 되면 매도하는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주식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이 종목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 절세 그렇죠? 절세 투자 하여튼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받았는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바닥이다라고 추가 매수를 이제 하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다 팔고 LG 디스플레이에 다 넣어라. 바닥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가격과 평균 단가가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이 틀렸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나쁜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더욱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저희랑 다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바닥이다,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이것은 조금 저는 오만하다라고 좀 봅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바닥을 알 수 있을까요? 주식에서 바닥.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인터플렉스 그 하락했던 인터플렉스도 계속 매수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닥일지언정 바닥을 확신하는 것 자체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저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확신이란 있을 수 없는 거고, 매수하고 났을 때는 그냥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익을 실현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지, 이 회사는 바닥을 찍고 반드시 갈 거라는 어떤 이 확신은 아주 위험한 발산이고, 이것은 아주 소액 투자하는 분들이나 하는 것이지, 큰 자금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주식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죠. 바닥을 확신하는 근거는 이 해당 업종에 관련한 어떤 관련 퍼들 중에 뭐 지금 얘가 가장 뭐 싸다라든지, 혹은 이 회사의 역사적인 PBR이나 PER의 어떤 그 통계치의 이 하단에 와 있다든지, 혹은 뭐 ROE와 PER을 단순 산수를 통해서 지금 가격, 적정 가격이 밑에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바닥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이 아니라 M&A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실제로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를 실제로 사고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하는 주식 투자는 지분을 소유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회사를 보유한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증권사의 마케팅 논리인 거고, 물렸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물타기를 하게끔, 안심하게 하게끔 하는 일종의 마케팅의 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주식을 장기 투자하라는 거, 이것도 역시 조금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여기는 뭐 현금, 주식, 뭐 채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 수렴도가, 그 주식이 가장 안전하다. 보통 평균적으로 26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리스크가 주식이 더 안전하다. 그 이유는 뭐 주식을 연평균 몇 프로로 가정을 하고, 뭐 6%로 가정하고, 채권을 뭐 2%로 가정하고, 뭐 이런 걸 대입해서 하는, 그러니까 흔히 지수를 혹은 펀드를 매매할 때 하는 그 논리로 주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물렸을 때 자꾸 지수랑 펀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대응하게끔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증권사 직원들이. 근데 보통 증권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그거를 알고도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도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렸을 때 저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거 방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그 바닥이라고 하는 거, 주가가 한참 빠지고 있는데 지금이 바닥입니다, 매수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치고 큰 돈 벌기 힘들다라고 좀 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힘든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해서 실제로 계좌를 플러스 시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게 위험하게 마음 졸이면서 하지 않고요, 몰빵 투자 시키지 않아요. 몰빵을 한다는 거는 확신에 찬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빵, 흔히 그 100% 비중을 실는 거, 몰빵, 그리고 손절을 안 하는 거, 요것들, 그리고 바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비해서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항상 무언가를 비교하는데요, 계속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을 과거로 비교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현재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대비해서 지금은 더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아주 많은 그 종목을 매매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계산 논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 투자자가 적어도 세 종목이나 다섯 종목 정도면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그렇죠? 세 종목 다섯 종목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그런 예전 논리로는 조금 애매할 수 있고, 함부로 바닥이다 몰빵을 한다거나 손절한다라는 거는 어떤 신의 이야기입니다. 신. 바닥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도 신인 거고, 몰빵한다는 것도 반드시 오를 거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리고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주식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올라갈 거라는 어떤 그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자만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바닥입니다, 몰빵하십시오, 뭐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전문가는 제 생각에는 전문가가 아닐거나 아주 좀 허풍이 좀 있는 뭐 이런 걸로 좀 느껴집니다. 제가 좀 전잠케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언제나 모른다라는 개념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저의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이 물렸을 때 방법. 일단 주식이 물렸을 때 저의 방식.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1억 정도 샀다가 내려오면서 물타기 해서 4억 정도 사서 평균 단가가 지금 가격과 비슷해졌다라고 딱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때는 고민을 별로 안 하죠. 보통 자기의 가격대로 오면 평균 단가가 보통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한 20-30% 빠졌을 때 거기서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단가 여기서 들어갔다면 한 20-30% 빠졌을 때가 힘든 거인 거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제가 그럼 계산해 볼게요. 한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게 쭉 빠져서 5천만 원이 돼 있다. 500원이 돼 있다. 혹은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500원으로 왔다. 평균 단가는 500원이고 앞전에 산 사람은 평균 단가가 1,000원이었고 결론은 누군 손실받고 누구는 본전이지만 일단은 일정한 어떤 가격에 와 있다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이것을 홀딩하느냐 어떤 손절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유지할 거냐 손절하느냐, 뭐 보유할 거냐 뭐 이런, 그쵸? 그래서 고민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이 500원이라는 이 가격에 왔을 때 이 주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나의 인생에서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롭게 누군가 너한테 500원을 줬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이 주식을 매수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신이 LG 디스플레이를 현재 가격에서 나는 신규 매수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홀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간 조금 뉘앙스 차이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물렸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가 아니고 물렸을 때 못 빠져나올 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2억을 들어갔는데 1억이 됐다. 근데 이것을 나의 기억 속에서 지우긴 어렵겠지만 완전 지워버리고 누군가 너에게 1억을 줄 테니 지금 가격에서 그 종목의 현재가에 1억을 지금 신규 매수할래? 아니면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게임주 펄어비스에다가 신규 매수 1억을 할래? 라고 하면 게임주에다 1억을 매수하겠죠. 잘 나가고 있는. 그쵸? 한참 물리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거에다가 신규 매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 종목을, 내가 가진 종목, 물린 종목을 손절해야 될지 홀딩해야 될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홀딩하고 손절하는 것을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하기에는 어렵지만 다 집어치우고 한번 요런 질문 하나 또 한번 던져보면 그래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어, 지금 그리고 시장에서 보면 벌써 외국인 투자자 중에 일부는 꽤 많은 곳에서 12월을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월을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벌써 이제 12월을 다 마감한 걸로 알고 있어서 신규로 어떤 뭔가 집행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려있는 종목, 특히 실적이 안 좋은 종목에서 물려있는데 그걸 가지고 해를 넘기는 거는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매도하는 것이 꼭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면, 그래서 Q&A는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로 정리를 하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한번 보면 그렇게 많이 막 크게 하락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시장에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거래량은 오늘 늘면서 좀 하락은 했거든요.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승분들을 다 뱉어내는 어떤 이런 정도 물량이 나왔고 내일 아니죠.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하락에 베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에. 그러다 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잔잔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꽤 많은 크게 어떤 급락을 보였다라기보다는 골고루 하락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도 오늘 이제 화장품 쪽 관련한 제가 ETF를 보여드린 겁니다. ETF의 주간 차트를 한번 보면 이제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면 지금 일단 화장품주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죠? 요 패턴? 그쵸? 여기에서 실적이 우상향하는 건 알지만 일단은 좋은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눌렸다고 갈 때 한번 어떠한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화장품주는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 레저 관련해서도 하락, 주간 차트상입니다. 생활 필수품도 하락, 미디어 컨텐츠도 그나마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락, 필수 소비재들도 하락. 지금 다 방송통신 요 정도까지 지금 요렇게 앞서 보여드린 요 정도 거기에다가 뭐가 있나요? 여기에서 반도체 쪽도 좋은 모습은 아니자 하락 1% 이상 ETF가 하락했고, 헬스케어도 역시 하락해서 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정도의 모습. 하지만 오늘은 일단 약간의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이 시장의 대표 업종들인데요. 현재 다 하락 과정 안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락 과정 안에. 그래서 시장은 일단 하락하고 있다. 이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대신에 올랐던 게임주들은 좀 올랐죠. 오늘 그죠? 게임주들은 좀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펄어비스,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그 제가 카페에다가 그 5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게임주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대장주들과 1순위, 2순위를 이제 체크해서 카페에 넣어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펄어비스라는 종목이 대단한 것 같아요. 크게 동요 없이 계속 좀 상승한다는 것이 좀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고, 이 과거에는 뭐 살짝 매수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매수를 이 부분에서 해서 이 정도에서 11월 28일 날 나왔죠. 저희가 요 언저리에서 팔았네요. 그죠? 한 30% 정도 수익 내고 나오긴 했지만, 사실 시장이 좀 갔으면 매도하고 싶지 않은 종목 중에 거의 하나가 이 종목이었거든요. 펄어비스. 내년에도 더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말도 못하게 같고 좋고, ROE와 영업이익률이 60% 가까이 되는 회사는 거의 유일한 회사이고,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강하게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뭔가 하나 툭 튀어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의심해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게임주 중에서 오늘 펄어비스가 수익이 좋았다라고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을 때, 방금 제가 아까 ETF들 하락하는 업종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시장이 그 종목들이 모여서 시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난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 가끔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가끔 상승하는 것 중에는 이렇게 펄어비스처럼 실적도 좋고, 어떤 모멘텀들이, 어떤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간혹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스부스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을 담보하지 않은 애들이 하락 중에 하나씩 튀어 올라가는 애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 근데 게임주들은 조금 뭐 예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의 대표적인 어떤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상승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거꾸로 완전한 1등 대장주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2등주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1등이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IT 쪽, 뭐 반도체 OLED, 뭐 2차 전지 쪽까지 합쳐서 그쪽이 저는 1순위인 거고, 1등 대장주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소비재 필수재라든지 뭐 게임주,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걔네들이 2순위, 또 3순위라고 하긴 뭐하고, 같은 2순위급에는 뭐 중국 관련한 애들도 있을 거고, 그쵸? 그리고 항상 봐야 되는 0순위 애들은 정부 정책 관련된 애들,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포지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게임주인 거고, 오늘 하락할 때 얘네들이 상승했다고 얘네들이 한국을 이끌어갈 어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끌어갈 어떤 대표를 띈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게임주들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게임주들이, 제가 아까 그 카페에는 그 대장주라고 얘기했던 걔네들은 보면 보통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 보통 이렇게 보통 연초라든지 연말에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대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하면서 어떤 뭐 재무제표도 다시 보기 시작하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재무제표나 어떤,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가리고 재무제표만 보고 회사를 고르다 보면 게임주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되게 안정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금도 많고,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금이 많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년에 IFRS가 진짜로 어떤 후폭풍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이 많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상당히 다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게임주를 저는 좀 그런 의미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하면, 게임주가 오늘은 선방했지만 아주 강한 대장은 아니어도 2등 정도는 하는 회사다. 하지만 현금이 좋아서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현금이 좋은 회사들이 뭐 시비를 발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아요.
CB 발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CB를 발행하는 회사들이 아주 포장을 열심히 하죠. R&D 할 것이다, 뭐 시설 중축할 것, 증설할 것이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로 그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요. 그렇게 포장할수록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고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CB를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아요. 창피해서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IFRS가 어떤 후폭풍이 왔을 때 현금이 많은 게임주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IFRS라는 것을 음,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게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는. 근데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어떤 후폭풍이 나올지는. 근데 일단 IFRS라는 건 뭐냐면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끔 한국 기업들에게도 회계를 적용한다라는 것이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2017년 초반부터 초반에 좀 많이 나왔다가 이제 싹 들어갔다가 이제 또 연말이기 때문에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보통 요거의 의미는 단기 순이익을 포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마치 은행에서 어떤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현금이 약한 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쪽으로 거론되는 것이 보통 건설과 조선, 해운, 해운이고 저는 생각하는 건 자동차도 자동차도 될 수 있고 항공도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요 정도 업황은 일단은 피하는 게 저는 좀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요 업종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포함시키진 않았고 이거 중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장 음모론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뭐 정상이라는 어떤 분류를 하고 뭐 한정이라는 분류도 있고 그죠 부적격이라는 그다음에 뭐 의견을 아예 거절하는 뭐 이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정상인 기업들이 IFRS 15가 적용됐을 때 한정으로 가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지금 좀 어떤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는 알겠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느낌은 좀 듭니다. 보통 한정 나오면 주가는 다 하락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내가 가진 종목이 실적이 좋지 않거나 그렇죠? 어떤 단기 차입금이 많다거나 그렇죠?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부채가 많다거나 이런 회사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P플랜에 관련한 것과 이것을 통해서 IFRS 15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마치 음모론을 제가 퍼뜨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러한 모든 어떤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실적 좋은 회사만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고 게임주처럼 현금이 많은 회사는 더욱 좋은 이런 것들이 충족되는 회사들은 큰 손해를 입히지 않을 거고 반대로 실적도 안 좋고 이런 회사들은 위험하다. 특히 저는 일단은 건설, 해운, 조선, 자동차, 항공 이 정도는 상당히 위험하게 본다. 항공은 기사도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13조 정도 쌓아야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요거 상당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저희 회원분들 중에 회계사분들이랑 좀 상의를 좀 더 제가 좀 여쭤보고 의견을 좀 구해보고 한번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도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들과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저도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저한테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하지만 하여튼 실적 좋은 것들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아까 펄어비스를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그 펄어비스는 일단은 현금도 많고, 그렇죠? 현금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게임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펄어비스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어, 자체 엔진, 그쵸? 어, 자체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그 자체 엔진이란 것은, 그러니까 자체 엔진과 범용 엔진의 장단점이 다 있긴 해요. 그래서 보통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범용 엔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자체 엔진은 개발 자체가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넥슨이나 어떤 NC도 범용 엔진을 사다가 쓰기도 하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김대일 PD라는 그 PC 온라인 개발 시대부터 김대일 PD가 그 자체 엔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튜닝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해서 자체 엔진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아마 국내 국외로 해가지고 아마 약 한 천억씩 한 2천억 이상의 매출은 일단 나올 걸로, 무난하게 나올 걸로 일단 보여지는 회사인데, 펄어비스 같은 회사의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17년에 비해서 아마 2배 이상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자체 엔진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는, 보통 그 게임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은 구글이랑 애플 스토어에 수수료가 30% 정도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퍼블리셔를 만약에 두면 거기에서도 또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또 쉐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개발사는 총 매출의 한 30% 정도만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자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어떤 경쟁력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펄어비스는 스스로 퍼블리싱도 하고 IP도 팔지 않는 아주 보기 드문 게임 회사이다라는 거고, 아주 IFRS라는 어떤 인식 기준, 회계 인식 기준의 영향도 저는 비껴갈 거라고 봅니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뭐 좀 복잡할 필요 없고, 만약에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개발사가 어떤 30억짜리 IP를 팔았다 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그냥 30억이 매출로 잡혀버릴 텐데, 이 회계 기준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이것을 3년에 걸쳐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매출이 10억, 10억, 10억씩 연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수로 나눠지면 매출이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약간 좀 말을 좀 정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심해야 될 거는 IFRS로 인한 어떤 매출의 어떤 착시에 지금까지 만약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게임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접근권과 사용권이라는 어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지금은 이제 같이 가지만 이제 분류가 돼서 적용하게 되면 실적을 뭐 더 크게 볼 수 있다거나, 그렇죠? 더 볼 수 있다거나, 좀 이렇게 실적을 보는데 좀 헷갈리는 어떤 소지가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언제 한번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IFRS 관련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역시 실적이 좋고 현금도 많고 이런 회사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오늘 시장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Q&A에 대한 그 이야기 매도를 못할 때는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오늘 시장은 일단 하락 중이다. 그 중에 하락 과정 중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종목은 의심해 봐야 된다. 의심. 실적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게임주들은 오늘 상승을 했는데 게임주 중에서는 현금도 좋고, 그러니까 펄어비스처럼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괜찮을 것이다. 하락 중에 상승해도 그렇게 잡주처럼 대우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바뀌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IFRS의 가장 위험한 업종 5가지 얘기했었고, 그쵸? 건설, 조선, 해운, 항공, 자동차 정도까지는 좀 일단은 좀 대기하자라는 거. 그리고 시장은 마감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진짜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약할 가능성이 현재는 약하다라는 거.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는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잖아요. 저희 6개 정도로 추렸죠. 그 정부 정책까지 해서.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압니다. 어느 업종이 2018년도에 기대가 되는지, 어느 종목이 이 종목들 안에서 대장인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래도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수급에 따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반등할 때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마음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상승을 확인하고 요때 대장주들을,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추스렸던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으실지 몰라도 소중한 돈인 것이기 때문에 잘 좀 기다리시면 조금 더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되는데요. 아마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혹은 다음 주부터는 어떤 방향성이 좀 새로 잡히지 않을까, 만기일 지나고 나서.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